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제니퍼는 1953년생으로 치위생사이자 말타기를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1979년 29살이었던 제니퍼는 첫 남편 스티븐과 결혼했어요. 두 사람은 약 2년간 함께 살았는데 앞서 그랬잖아요. 제니퍼가 말타기를 좋아했다고. 함께 산 2년 동안 이 여자가 학원날 말 타러 간다고 나가고 말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말을 또 키우겠다고 완전 말한테 빠져 산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스티브는 자신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이 여자한테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결국 결혼한 지 2년 만에 제니퍼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1983년 이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1984년 31살이 된 제니퍼 이혼하고 바로 1년 뒤 두 번째 남편 커크와 재혼했다는 거예요. 결혼 후 두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모크스빌에 정착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남편 커크는 치과 의사였어요. 여기서 뭐 경제력 말해 뭐합니까? 우리나라도 치과의사 하면 와 하는데 그의 매년 고정 수입만 65만 달러에 달했대요. 하나로 무려 8억 이상. 와 부럽네요. 제니퍼는 커크와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케어하며 전업주부로 살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취미생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놈의 말 농장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처음에 남편 커크는 반대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려 그래. 그냥 집에서 편하게 커피나 마시면서 놀아. 남들은 놀고 싶어도 못 놀아서 난리인데 너는 어찌 놀라고 해도 뭔가를 하겠다고 난리냐. 하지만 그녀의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으랴. 결국 그녀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말의 번식과 위탁 등 관련 사업을 했어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남편 커크는 아내 제니퍼가 이 말 농장 운영하는 거 처음부터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선 첫 번째, 제니퍼 과거에 결혼했었잖아요. 그 이혼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니퍼가 하는 말로는 자기가 말에 너무 몰두해서 남편이 소외감을 느꼈고 그러면서 갈라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또 그러겠다고? 좋아할 사람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의 재산은요, 재무관리인이 필요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굳이 아내가 말을 기르면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어. 아내의 말 농장 운영하는 거 너무 싫고 걱정이 됐지만 정말 아내가 원하니까 결론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보다 남편 커크가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 따로 있었습니다. 말 농장을 운영한 이후로 제니퍼는 거의 모든 시간을 말 돌보는데 썼어요. 뿐만 아닌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맡기는 것이 불안해서 직원도 고용하지 않았고요. 본인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는데 힘들죠. 직원은 못 믿겠대요. 그런데 일은 많아.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내 남편. 그러니까 퍽 하면 커크 일로 와서 이것 좀 도와줘. 커크 이것도 도와줘. 커크한테 말 관련한 일들을 막 도와달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커크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버는 만큼 일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치과 의사 일도 힘들어가지고 죽겠구만. 내가 지금 말까지 돌보고 있어. 돌아버리는 거죠.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 농장을 운영하냐고. 커크의 말에 따르면 말 농장 운영은 자신과 제니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냥 제니퍼가 커크 부르기만 해도 짜증나. 저 여자는 끝까지 지 생각밖에 안 해. 이렇게 되면서 이 남자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니 뭘 달고 다니겠습니까? 내연녀가 생긴 겁니다. 그 내연녀가 누구? 다름 아닌 커크의 재산 재무 관리자인 타니아. 타니아와 불륜이 시작된 2달 만에 커크는 제니퍼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제니퍼 이혼하겠습니까?
애가 둘이나 있는데다 재력도 어마어마한 남잔데 절대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제니퍼는 처음에 아, 그래? 여자 생겼어? 아, 그 여자가 또 재무관리자인 타니아야? 오케이, 알겠어. 계속 사겨. 터치 안 할게. 다만 이혼은 안 돼. 그냥 내 연료로만 가지고 놀다가 마음 바뀌면 다시 돌아와. 하지만 커크, 아니, 너한테 다시 돌아갈 일은 없어. 나 타니아와 살 거야. 그녀를 사랑해. 난 너와 정확한 이혼을 원해.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은 2006년 완전히 쫑납니다. 그런데 제니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애들 다 키우고 말농장 열심히 운영한 게 죄야?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돼? 커크와 타니아는 좋다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바로 다음에 제니퍼, 커크와 타니아를 각각 고소해버립니다. 아이들 둘이 있잖아요. 양육비 받아야죠. 그리고 말 농장이 공짜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비도 받아내야지. 그래서 이 두 개 매달 3만 달러씩 달라. 매달 3만 달러 하나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타니아를 고소한 이유는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혼인 간섭법에 따라 타니아가 우리 결혼 생활을 파괴시켰거든. 제니퍼는 타니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권리가 있고 결혼이 파탄나면서 발생한 경제적 및 정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타니아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파탄냈다는 증거, 이게 있어야죠. 이거 미리 다 준비해 놨지. 제니퍼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둘의 불륜 증거 다 수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고소하고 별거한 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 9월 12일 밤 9시 45분경 커크와 제니퍼의 공동 친구인 그렉이 긴급하게 경찰에 전화 걸어옵니다. 제니퍼와 커크가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제니퍼는 이미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것 같고 커크는 다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약 10분 후 경찰과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니퍼는 자신의 집 창고 선반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생명 징후가 없는 상태. 그녀 목엔 2개의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경동맥이 절단돼 피가 튀어 옆 선반 바닥에 흘렀고 많은 피를 쏟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 커크 또한 상처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만 커크는 심각한 상처가 하반신에 집중돼 있었어요. 커크 허벅지에 무언가 2개가 관통한 거예요. 그의 부상도 마찬가지로 심각했지만 다행히도 상처가 대퇴동맥을 피했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니퍼와 달리 커크는 당시 의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허벅지를 무언가가 2개나 관통했는데. 그러니까 정신없고 혼란스러워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경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곧바로 그를 병원으로 옮겨요. 현장 조사에서 경찰은 커크가 언급한 자신의 허벅지를 관통한 긴 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피가 묻은 접이식 칼도 찾아요. 유튜브 심의상 모자이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접이식 칼에 대해서 커크는요, 제니퍼가 날 죽이려 들어서 살기 위해 자신이 사용한 무기라는 거예요. 또한 경찰은 파손된 2개의 문서도 발견합니다. 하나는 제니퍼의 전 남편이 커크한테 제공한 진술서로 법적 효력을 가진 증명 자료였어요. 내용은 대략 제니퍼가 첫 번째 결혼에서 외도를 했다. 그리고 말 기르기에 지나치게 집착해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 또 하나 다른 문서는 커크가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신청 자료였어요. 좀 더 정확히는 제니퍼가 고소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양육비와 말 농장 운영비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양육비는 그렇다고 쳐요. 말 농장 양육비까지 내가 왜 다 대줘야 되는데 지가 하고 싶다고 빡빡 우겨가지고 한 거 아니야.
말 농장 운영비는 더 이상 내가 부담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법원을 통해 제니퍼의 말 농장을 강제로 매각할 사들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아싸리 저 말 농장을 다 사버려서 다른 걸로 갈아 없애버려야지. 전반적으로 이 두 개의 문서는 커크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이혼 과정에서 그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발견 외에도 경찰은 사건 경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단서를 발견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퍼진 혈흔들, 그 분포 모양을 조사해보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니퍼가 커크보다 먼저 다쳤어. 제니퍼가 먼저 공격받아 쓰러진 후에 커크가 공격을 받았다. 다음으로 경찰은 신고자인 그렉을 부릅니다. 그렉 말에 따르면 그날 제가 제니퍼 집에 간 이유는 전에 제가 제니퍼 집에 수리도구를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필요해서 그 수리도구 찾아오려고 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도구가 꽤 무겁고 많아서 혼자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른 게 제 제일 친한 친구 커크였습니다. 그날 제니퍼한테 미리 다 얘기했고 저녁 8시쯤에 오라고 하길래 그때 간 거예요. 제니퍼와 커크의 도움으로 30분도 채 안 돼 수리 도구를 픽업 트럭에 다 옮겼죠. 그렇게 짐을 다 옮기고 나서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커크와 제니퍼가 이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뭐라고 끼어들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둘이 이혼 관련 얘기하는데 멀뚱멀뚱 가운데 서 있기도 그래서 그렇다고 끼기도 그렇고 고민하다가 애들아 그냥 나 먼저 집으로 간다. 그렇게 저 혼자 차 끌고 가려고 차에 딱 타서 출발했는데 한 2, 3분 정도 지났을까요?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 커크의 비명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놀래가지고 멈춘 거예요. 놀래서 바로 다시 돌아왔고 현장을 확인한 뒤에 바로 신고했던 겁니다. 제가 차를 타 출발하고 커크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약 2, 3분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진 저도 잘 몰라요. 그저 제가 놀래서 커크한테 갔을 때 커크가 제니퍼가 갑자기 공격했다고 그 말 하는 건 들었어요. 이런 그렉의 진술을 들은 경찰 반응이 어땠을까요? 경찰은요, 이런 그렉의 말 좀 뭔가 의심이 갔습니다. 그렉은요, 분명히 제니퍼가 저녁 8시쯤 오라고 하길래 그때 갔다. 제니퍼와 커크의 도움으로 30분도 채 안 돼 수리 도구를 픽업 트럭에 다 옮겼다. 다 옮겨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 그가 말한 시간대로 하면 제니퍼와 커크가 충돌한 시간은 저녁 8시 30분을 넘지 않은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렉의 신고 시간은요, 밤 9시 45분이었습니다. 즉, 그렉 말대로 하면 사건 발생하고 약 1시간 이상 질질 끌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거기다 더 의심스러운 게 경찰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상황을 그렉한테 막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렉 말이 막 바뀌어. 진술들이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커크 태어납니다. 바로 경찰서로 부르죠. 커크와 그렉이 도와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와 지금 기분 좋은 사이,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은 안 가는데 그런데 커크는 알겠다며 그렉과 제니퍼 집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커크의 주장은 제니퍼의 집에 간 이유 2가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렉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니퍼와 이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애초부터 제니퍼 집에 전 남편이 제공한 진술서와 말 농장 강제 매각 신청 자료를 가지고 갔던 거라는 겁니다. 이걸 자신의 협상 카드로 삼으려고. 원래 커크 생각은 이 자료들을 이용해 제니퍼와 합의에 도달,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좋게 좋게 이혼하자. 네가 여기서 버텨봤자 좋을 게 없어. 네가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난 나한테 유리한 이런 자료들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고소 취하하고 깨끗하게 이혼해. 좋게 좋게 끝내면 각자의 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양육비는 내가 내준다니까? 우리가 고소 진행하고 진흙탕 싸움하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냐?
두 아이에게 미치는 정서적 상처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이 얘기 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커크가 생각하지 못한 건, 아니 전혀 그럴 생각 없는데? 아, 그럼 너 지금 이 자료 들고 나 협박하러 온 거야? 전 남편 진술서 이거 뭔데? 내가 첫 번째 결혼 때 바람 폈다고? 누가 그래? 그 사람이 그래? 나 바람 폈다고? 내가 넌 줄 아니? 난 바람 핀 적 없어. 너나 바람 피지. 재수없게 너랑 나랑 같은 취급을 해? 오히려 이런 걸로 협박하는 거냐면서 더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좋게 이혼해? 그녀의 감정이 막 격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니퍼가 창고에 있는 긴 막대기 창을 집어들더니 커크의 허벅지를 향해 찔러버렸다는 겁니다. 커크는요, 순간적으로 벌어진 상황에 전혀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찔린 상황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반사적으로 늘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접이식 칼을 꺼냈다는 겁니다. 그때 커크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대요. 나 재수 없으면 이 여자 손에 여기서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다시 공격할까봐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반격을 했고, 그 결과 제니퍼가 칼에 목이 찔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숨지게 됐다는 겁니다. 커크의 이런 모든 이야기 들은 경찰 반응이 어땠을까요? 경찰은요, 커크의 말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앞서 그랬잖아요. 현장의 혈흔 분포에 따르면 제일 먼저 공격받고 쓰러진 사람은 제니퍼예요. 하지만 커크 뭐라고 했습니까? 제니퍼가 먼저 나를 공격했다. 그 후에 내 공격에 제니퍼가 쓰러졌다. 순서가 다릅니다. 거기다 커크 말대로 하면 제니퍼가 먼저 자기를 공격했고 대치하다가 제니퍼를 찔렀대요. 그런데 현장 상황을 봤을 때 대치 상황도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경찰은 현장에서 이미 말라버린 혈흔 자국을 발견합니다. 이거 제니퍼 거야. 그런데 그 혈흔 자국 위에 커크의 신선한 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있네. 자, 이것만 봐도 제니퍼가 먼저 죽었기에 그녀 몸에서 나온 피가 먼저 말라 있었던 거예요. 제니퍼가 먼저 죽었어. 혈흔의 건조도를 조사했을 때 두 사람의 부상 시간은 최소한 반시간 이상 차이 나요. 더 중요한 것은 제니퍼 공격에 커크 허벅지를 찔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허벅지의 두 개 상처가 매우 매끈했다는 겁니다. 주위에 딱 찔렸어요. 그 주위에 뭔가 찢어지거나 뭐 그런 흔적이 없어. 매끈한 거예요. 만약 서로 몸싸움, 충돌로 인해 이 상처가 생겼다면 이렇게 주위가 매끈하게 날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매끈함이 말하는 건 커크는 상처를 입을 당시 피하지 않았고 창이 허벅지에 찔리고 빼낼 때의 각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스스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고 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지가 해놓고 피해자인 척. 이에 경찰은요, 바로 이들을 공격한 흉기, 창과 접이식 칼 모두 지문 검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문도 나오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커크 말로는 제니퍼가 창으로 공격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접이식 칼로 제니퍼를 공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둘에 지문이 없다? 그럼 누가 지문을 지웠다는 걸까요? 아니면 공격할 때 두 사람 다 무슨 장갑 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함께 있던 경찰관이나 구급 대원들이 실수로 범죄 도구의 증거를 훼손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창과 접이식 칼을 옮겼었대요. 그 과정에서 지문이 훼손되거나 지워졌을 가능성.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두 개의 범행 도구 경찰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경찰은 현장의 혈흔 분포와 커크의 부상 상태를 통해 이 사건, 커크가 제니퍼를 죽이고 스스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커크를 체포합니다. 그렇다면 커크는 왜 제니퍼를 죽인 걸까?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제니퍼, 커크와 그의 애인 타니아를 고소했잖아요.
이 고소가 타니아와 커크에게 경력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닌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을 뿐만 아닌 이미지에도 굉장한 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고소 내용이 타니아는 제니퍼에게 일정 금액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고 커크는 이혼 기간 동안 매달 제니퍼에게 약 4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와 말 농장 운영비를 지급해야 한다 였죠. 동시에 커크와 제니퍼의 이혼 소송도 곧 시작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혼 왜 하는 겁니까?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커크였잖아요. 커크가 바람 펴서 이혼하는 거 아니야. 즉 이혼의 주요 책임자 커크. 이혼 소송에서 대부분의 재산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든 이혼 소송이든 길게 가서 좋을 게 없어. 사적으로 협상해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겠죠. 그래야 커크한테는 유리하니까. 이게 사건 발생 당일 커크가 제니퍼를 찾은 주된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봤을 땐 이 커크 미리 살인을 계획했던 걸로 추정돼요. 왜? 접이식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 말로는 접이식 칼 호신용으로 늘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땐 아니야. 또한 커크는 당시 제니퍼한테 막 좋게 얘기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아니 우리가 조사해 봤을 때 제니퍼와 커크 사이 안 좋았어요. 그 상황에서 좋은 말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 많지 않습니다. 전 남편 진술서와 말 농장 매각 신청 서류 2장을 딱 들고 가서 제니퍼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안 쫄아. 해보래. 갈 때까지 가보재. 그러니까 결국 커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니퍼를 칼로 살해한 거 아니야. 범행이 끝난 후 커크는 범죄 현장을 위조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허벅지를 스스로 창으로 찔렀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건 발생 후 경찰 자신과 제니퍼의 부부 관계를 제일 먼저 조사할 거라는 걸. 그래서 자신의 불륜 행위를 이용해 제니퍼에게 보복당한 것처럼 보이게끔 꾸민 거예요. 경찰은요, 이 그렉도 수상했습니다. 공모했어. 같이 했어. 돈을 주고 받았다던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렉이 커크와 제니퍼가 만날 수 있게 만들었고 현장을 위조하는데도 함께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렉을 어떻게 하진 못합니다. 그래, 그냥 풀려나요. 자, 지금 경찰은 커크 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커크 무혐의로 풀려나거든요. 누가 봐도 커크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무혐의로 풀려난 걸까? 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크 측 변호사는요, 문서 2개 들고 상의하러 간 거다. 죽일 계획 없었다. 칼, 호신용으로 늘 가지고 다닌 거였다. 커크는 정신병도 없었고 심리적으로도 멀쩡했다. 이런 사람이 미쳤다고 자기 다리를 찌르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변호인 측이 가장 중요하게 들이민 건 경찰은 제니퍼가 먼저 공격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커크가 먼저 공격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 증거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변호인 측이 들이민 증거는 바로 커크 바지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핏자국이었어요. 법의학 증언에 따르면 커크의 칼이 들어있던 주머니에서 그의 피만이 검출됐습니다. 제니퍼 피는 발견되지 않았어. 이게 말하는 건요, 진짜 커크가 먼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서 막 피가 나잖아요. 자기 손에 자연스럽게 그 피가 묻은 거죠. 그 상황에서 죽겠다 싶으니 바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칼을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호주머니 안쪽에 자기 피가 묻은 겁니다. 만약 경찰의 주장대로 제니퍼가 먼저 공격을 받았다면 왜 호주머니에 커크의 피가 묻습니까? 제니퍼를 공격할 때 커크는 상처를 전혀 입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호주머니에 그의 피만 묻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을 방어하기 전에 이미 모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가 제니퍼를 먼저 죽이고 나서 자신의 상처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제니퍼의 피도 거기에 묻었을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 먹힌 거예요. 이 주장으로 2009년 8월 20일 당시 52세였던 커크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이런 선고에 제니퍼의 가족들은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아니, 아무리 봐도 커크가 죽인 게 맞는데 살인 동기도 너무 정확하잖아. 제니퍼가 죽으면서 제일 득이 된 사람 커크 아니야. 이 선고는 아내를 죽이는 게 괜찮다는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한 거라고. 실제 이 사건의 무죄 판결이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심원단이 왜 무죄를 내린 건지 따로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그게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주머니에 있던 유일한 피가 커크 피였다는 거. 하지만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의 피 정도는 저는 그래도 지금 좀 이상하거든요. 범행 흉기에 지문이 모두 지워져 있었어요. 혹시 그렉과 커크가 제니퍼에게 수면제 먹여 재우고 그 이후 서로 합의하에 그렉이 먼저 커크의 허벅지를 창으로 찌른 거죠. 그 상황에서 커크가 자기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그렉한테 준 거예요. 이걸로 저기 잠들어 있는 그녀 목을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그렉이 제니퍼를 찌른 거죠. 이렇게 되면 창과 칼에 그렉의 지문이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기의 지문을 모두 지운 거예요. 그리고 호주머니의 피 역시도 그렉이 먼저 커크 허벅지에 상처를 냈잖아요. 그 상태에서 커크가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그렉을 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호주머니엔 커크 피만 묻은 거예요. 그 이후 사건을 수습하고 한다고 1시간 더 지나 그렉이 신고를 했던 거고요. 이렇게 되면 뭔가 딱딱 들어맞지 않나요? 호주머니에 접이식 칼을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커크, 그렉 무죄로 끝. 제니퍼만 죽은 거고 두 아이들만 엄마를 잃은 거예요.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글은 제가 상단에 댓글 고정시켜 놓을게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